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출신의 이종걸입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애국심으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여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짙은 전운이 깔려 있습니다. 국정농단도 상대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은 일부 정치 세력의 저열한 공세에 분노하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다간 국민에 의해서 국회가 패싱, 정치 패싱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몇 안 되는 소장에 적합한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인 오늘 표결에 저차원적인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만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눈부신 발전을 담을 새 헌법을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여하도록 예정돼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좀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개헌 특위가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도 하고 붐업도 하고 사람도 많이 오시면서 전문가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개혁 특위는 지연되고 있고 사실 여당도 이것을 제1의 문제로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법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나오지 않고 또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저는 우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말이죠. 지금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불신과 비판이 있습니다만 국회가 권한을 일방적으로 더 가져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는 듯합니다.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 구성원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의사에 맞게 달라짐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총리께서는 개헌과 동시에 또는 앞서서 정치개혁을 담보할 선거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리 의원도 같습니까? 네,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분리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분리 처리하십시다 또는 연계 처리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대 때 그 선거법 개정안이 온건한 그 선거법 개정안이 선관위에 의해서 제출됐어요. 그래서 300명의 200대 100으로 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새누리당은 전면 거부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는 선거법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구성된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50% 투표율에 그리고 사표가 한 반 된다고 그러죠. 2천만 중에 1,000만이면. 그러면 4분의 1 국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비례 원칙이 지켜져서 선거법이 좀 더 민주적 토양 하에 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무언가의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 개헌 특위가 정치개혁 특위가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입장에 매여서 또 진행이 안 됐을 때 헌법은 그와 다르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헌법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헌법의 권력 구조와 기본권이 있습니다만 기본권은 또 많은 내용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력 구조의 핵심은 뭡니까? 대통령제의 권한의 일부를 국회에 권력 분산시키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자고 하는 게 의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거 지금 선거법 개정 없이 그게 헌법 개정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 주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헌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선거구 제도나 이것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요. 꼭 개헌과 연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완전히 별개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고위공직자 문제에 관해서 조금 혹시 시간이 되면 뒤에 하기로 하고요. 몽양 여운형 70주기가 구태입니다. 근데 양평에 있습니다. 그 기념관 운영권이 여태까지 기념사업회에서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평 군수가 동네에 있는 그 새마을회에 그걸 맡긴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방자치구실로 해서 지금 기념관 운영에 기념회를 이렇게 배제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총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경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념사업회와 별도로 새마을회가 그 운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치분권의 헌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서 나와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그동안 은폐되고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폐청산위원회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 보복도 과거 회기도 아니고 진실을 규명해서 사회 정의를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점에 관해서 추후에 어른거림 없이 신념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좀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금융적폐에 관해서도 적폐위원회에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좀 띄워줘 보십시오.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그리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전개됐는데 그중에 이 금융사고, 캐나다 노스요크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우리 시중은행 하나가 피해자가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거는 당시에 제가 2014년에 정무위원일 때 금감원에 사실을 감독 요청해서 나름대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저기에 의하면 은행에 그 수익증권을 발행했는데 수익증권이 그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와 이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100% 투자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도미니언 시큐리티 그 증권회사에게 수익증권 170억을 발행하게 하는데 그 전에 이 수익증권 발행 전에 210억이라는 돈을 이 캐나다 토론토에 이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가 되어 있는 그 시행사의 그 자회사, 한국 자회사가 CTG 케어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210억을 대출받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받은 다음에 수익증권도 만들고 또 저 나온 대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잔금 지급을 위한 캐나다 달러로 160만 불 900만 불을 캐나다 달러 900만 불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담보 설정해주고 뭐 이런 과정이 겪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것도 사실 금감원이 그냥 농협의 그냥 사실을 받아서 적은 하나의 그냥 잘못된 허위 사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알게 됐고, 그리고 저 문제를 뭐 일부 형사 고소가 돼서 일부 조사를 해서 뭐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 화면 거두세요. 시간이 다 돼버리네. 네. 화면 거두세요. 저 다음 화면은 나중에 띄우세요. 시간이 가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다 지우세요. 네, 얘기하십시오. 네,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이요섭이라는 사람이 네. 농협에서 210억 대출받은 그 네. 사건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요섭을 고소해가지고 이요섭이 지금 기소 중지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요섭이 지금 캐나다에 있다는 캐나다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소 중지 결정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요 관련해가지고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책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지금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예. 현재는 말이죠. 그러나 아까 그 수익증권 그 내용 보셨죠? 네. 거기에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 두 번째 표를 띄워주십시오. 네. 저기 보면요. 그때 금감원에서 해온 자료가 다 허위입니다. 그 담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수익증권 170억도 담보가 없습니다. 뭐 배설을 기재했다든가 아니면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었다든지 배설 금지가 대출 금지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외환은행 40억 예금이 또 누락돼 있는데요. 이 사실이 전부 다 210억을 대출받은 이요섭의 개인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예외와 우연과 그 실수로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사실인데 거기에 처음 대출 받을 때 대출 동행했던 사람이 이명박의 친척과 같이 동행해서 이 사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정부 때는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단순한 기소중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조사, 금융 사기 사건에 관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장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210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대출이 됐고요. 대출받은 회사가 설립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대출 신청을 했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게 2016년 12월에 고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늦게 고소가 됐고요. 2017년 5월에 서울 검찰에서 지금 기소 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뭐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 없느냐, 그런 방면에서 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치면서 전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현재
현실은 항상 이론상의 도시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부작용도 배려해야 되고 모발 변수도 고려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한 예상을 공유해 주는 총리야 장관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신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 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